신박한 경제 핵심은 항상 신박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저임금 올해는 시간당 9,620원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죠. 내년에는 이걸 얼마로 할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토론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 9명, 사 9명, 공익 9명 이렇게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정 심의기한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박시동 평론가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현행법상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게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8월 5일에 고시하기 위해서 다시 거꾸로 역산을 해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서를 보냅니다. 그 요청서를 받으면 위원회는 90일 안에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 90일 도가 시점이 이번 주 목요일 29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사실은 29일까지 심의 의결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1988년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제 날짜에 심의 의결된 거는 9번밖에 없어요. 9번이나 있네요. 항상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상 이제 조정이 안 돼서 기한을 넘겨서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해서 뭐 그런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데 예,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27명이 다 합의해서 안이 결정됐다는 얘기도 제가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네. 항상 노가 퇴장을 하든 사가 퇴장을 하든 퇴장을 하고 공익위원들이 대체로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결정 이 절차나 과정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최저임금 이거 가격 통제 정책 아니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게 시장을 왜곡한다. 노동자들한테도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최저임금 결정과 협상이 어떤 의미를 경제적으로 갖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채택했는지 박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균형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실업도 생길 수 있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고요. 네. 2021년에 그 데이비드 카드 교수하고 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네. 이분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실증 연구를 한 업적을 평가받아서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런 최근에 이렇게 많은 실증 연구들이 특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또 실증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경제학들은 여전히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 놀랍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계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일주일에 8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일을 다세를 하고 40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을 못 올린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죠. 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요 최저임금을 받음으로 해서 적정한 생계를 유지하면서 건강도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자기가 인적 자본을 더 축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효과도 올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라는 아주 단순한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올해가 이제 9,620원이니까 내년에는 과연 시간당 1만 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거냐? 인상률 놓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양쪽 주장 한번 좀 짚어주시죠. 노와 사의 각각의 주장 핵심만. 각각의 주장의 핵심은 올해는 조금 특이한 양상을 거쳐왔다는 걸 살짝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네. 보통은 원래 양측이 주장을 내고 네. 그렇게 협상을 하다가 마지막에 조정이 안 돼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익위원들이 마지막에 결정하는 관행이었는데 네. 올해는 그 양측의 조정안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제시안이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동안 없었던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용자 측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자는 안을 던졌어요. 항상 나와요. 대체로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 예. 저 시골은 최저임금 더 낮추고 도시는 최저임금 더 높이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더 낮추고 높이자 이렇게 네, 그래서 얘기. 그 안건에 관한 표결이 예. 지난주에 있었고 15대 11로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부결된 직후에 이제 그러면 올해는 단일한 최저임금으로 확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단일한 임금을 최저임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관해서 근로자 측에서는 12,210원을 제시했고요. 사용자 측에서는 아직 정확한 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 측에서는 동결하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동결하자라고 당연히 추측이 되고 있고요. 예. 심지어는 뭐 인하 설도 있는데 내일 8차 전 위원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내일 아마 동결 내지는 정확한 요구안이 내일 제시될 걸로 생각이 어쨌든 되고 언론에서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하기 어렵다.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얘기는 물가 오른 걸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실질 임금은 역진하는 최저임금이 더 떨어지는 효과가 나거든요. 이거는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거는 좀 궁금하고. 자, 그런데 아까 표결 결과 업종별로 그 차등 적용할 거냐에 대한 표결 결과가 15대 11이라고 했어요. 26명이네요. 원래 27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 부족한 게 소위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고공농성하다가 구속된 머리 깨지고 네. 뭐 했던 흉기를 사용해서 경찰에 대항한 것은 품위 손상이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촉이 됐어요.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해촉된 사례? 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확하게 출범한 거는 1987년에 발족이 됐는데 예. 그 이래로 근로자위원이 직권 해촉된 것은 처음입니다. 사상 최초고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예.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명박 대통령 때도 네. 노동자위원이 해촉된 건 처음이다. 예,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에 품위 손상이나 뭐 품위 유지 위반을 근거로 지금 노동부가 해촉을 했는데 문제는 해촉과 동시에 그럼 이제 한국노총 측에서 다른 위원을 이제 추가로 선임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다시 노동부가 지금 다시 위촉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사무처장이 해촉되니까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을 했는데 다시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대립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예, 끼부렸네 한 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기, 인원 이게 평등한 상황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예. 한쪽의 정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심의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중이죠. 야, 민주노총도 아니고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을 이렇게까지 이거는 사실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한 거냐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국회 행안위원회에서도 윤희근 경찰총장이 손목 때리려고 했는데 머리가 맞은 거다. 그러니까 손목을 때리려고 했는데 머리를 여러 번 맞춘 거죠. 머리가 깨질 때까지. 그런 변명을 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해촉이다. 자, 어쨌든 이 무기 대등, 인원수 대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짚었고요. 자, 전경련은 지금 사측 대표는 아니고 경총이 사측 대표로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보고서를 냈는데 박 교수님, 네. 최저임금 관련된 보고서를 냈네요. 제목이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6만 9천 개가 감소한다. 이거 보고서 보셨어요? 네, 저 보도 자료를 찾아보고 보고서를 찾으려고 했는데 보고서는 없고 보도 자료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보도 자료에 약간 내용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 대학에 있는 교수님한테 용역을 줘서 산출을 한 숫자인데요. 이게 보니까 복지 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한국 복지 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네.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얼만큼 고용이 감소하는가를 추정했다. 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네, 이게 제가 미국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주들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 폭도를 다르게 결정을 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자연적인 실험 상태가 생겨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린 네, 그 실험 집단이 있고 그리고 올리지 않은 통제 집단이 근처에 있어요. 주별로 네네. 비교를 해보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통제 집단, 실험 집단 가지고서 네. 고용 효과 이런 것들을 아주 좀 비교적 잘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을 설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네. 비교 집단과 통제 집단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가가 조금씩 다른데 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최저임금 많이 올린 것이 네.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학계에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보면은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을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여기 나온 거는 아예 그런 비교 집단, 통제 집단 이야기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이 보도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적어도 이런 식의 단순한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일자리가 몇 개가 줄었다는 이런 식의 단순한 추정치를 가지고서 최저임금 효과를 학술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경련이 이런 계속해서 이런 정말 학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동적인 보고서를 자꾸 내는 게 본인들에게 결코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경총 말씀을 하셨는데 경총에서 뭐 이게 최저임금 우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고려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최저 생계비라든지 그다음에 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요인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생계비 같은 경우 고소득적 생계비를 빼고 그다음 근로자 생계비 평균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든지요. 그다음 물가 상승률도 최근에 몇 년 동안 상승 평균하고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를 한다라든지 뭐 노동 생산성 증가율 이런 식 그런 비교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정말 미스리딩한 이야기고요. 최저임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측하고 사용자 측이 제시를 하는데 통상 중간에서 대충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장되게 올리지 말자 올리자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좀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서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최근 2년 동안에는 사실 어떤 공식을 가지고서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더하기 경제 성장률 빼기 취업자 증가율 이런 식으로 해서 2년간 정했어요. 그러니까 공익 대표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원래도 계산을 해보면 한 4.74% 정도 그럼 만 원이 좀 넘게 1,076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정권에 따라서 공익위원들이 또 성격들이나 그렇더라고요. 취향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위원은 이제 정부 측에서 이렇게 그 위촉을 하는 거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박시동 드리면 평론가님. 양측의 일단 의견은 팽팽하고 항상 근거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 이제 근거를 살펴보면 일단 노동계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좀 현실화해야 된다. 특히 이제 물가 인상을 통한 실질적인 지금 임금 상황을 보자. 명목 임금이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지금 뭐 깎였다. 이렇게 물가로 보면 지금 물가가 임금 올라갔으니까. 삭감이 지금 85.6%로 봐야 된다. 네. 오히려 삭감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이제 주된 논리가 되고요. 경총 관련해서는 경총은 지금 인상의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이게 공식적인 아무리 주장인데요. 그래도. 물가 인상의 요소가 하나도 없다. 법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최저임금 때 고려할 요소가 4가지라고 법에 딱 나와 있는데요. 그 4가지 요소를 각각 분석하면서 다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경총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경련은 방금 받아들여지지 않을 주장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논의들이 사실 굉장히 부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정경련 얘기 하나만 하면 정경련은 직접 여기다 논리를 제공하지는 않고 매년 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걸 꼭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보고서 있잖아요. 연도하고 숫자만 바꿔서 매년 나오는 겁니다. 최저임금 얼마 오르면 일자리 몇 개 날라가. 이게 찾아보시면 지금 3년, 4년은 모르겠는데 3년째 똑같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옛날 말로 하면 표지가리.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가리. 내용이 표지가리 보고서. 교수님
말씀처럼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추정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간단한 논리로 다 극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얼마 오른다. 그럼 일자리가 무조건 깎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현장에서는 근로 시간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근로 형태로 변경되는 경우도 예를 들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임금이 오르면 무조건 일자리 얼마는 그 한계 상황에서 걸리는 일자리를 무조건 없어진다. 이런 식의 추정치고요. 매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표지가리 보고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자, 아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언론 보니까 자영업자 대출 1,000조 넘었는데 연체율 8년 내 최고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지금 대출 어떤 상황입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박신홍 평론가님. 일단은 이번 1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금융권 연체율이 1%고요. 연체액이 6.3조로 발표가 됐는데 네. 코로나 수준을 넘어서서 무려 8년 만에 최고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려운 게 연체율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분위로 보면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있거든요. 네. 하위 30%가 특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금융권으로 이제 몰리신 분들이 있어요. 약하신 네네. 분들. 이분들의 연체율은 2배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위험하네. 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71.3%가 다중채무자들입니다. 세 군데 이상의 채무가 걸려 있어서 사실은 빚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빚으로 돌려막기 예, 하고 있는. 한국은행 예측에 따르면 올 말에 연체율이 3.1%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취약차주 쪽에서는 이게 좀 저도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18.5%까지 연체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어떤 대책으로 이거 지금 막아야 됩니까? 정부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은행의 대손 충당을 더 쌓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뭐 필요한 정책인데 문제는 뭐냐면 구멍 났을 때 메꿀 돈을 잘 그렇죠. 싸놔라. 근데 은행이 아니고 제2금융권에서 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정책이 없어요. 제2금융권 자체도 굉장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네. 굉장히 큰 내관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연체율이라든지 우리 한계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계기업이 뭐냐면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을 말하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업 대출 지표의 신용위험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떡하죠? 네, 그 이자율이 보통 더 낮게 시장 이자율보다 더 낮은 것도 못 영업이익을 갚는다. 못 받는 거죠. 이게 시장 이자율로 하면 훨씬 알겠습니다. 더 많은 요 연체율 얘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박한 경제 박시동 박상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